전국 모의고사를 보셨죠? 예. 성적은 다 아셔요? 예. 민법이 평균이 40점이 나왔어요. 39.6인가 그렇고 학개론이 조금 높고, 그래서 민법하고 학개론이 사실은 분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민법이 한 학개론보다 3배 정도 분량이 많아요. 내용도 어렵고, 학개론 사실상 그 투자론 빼면 뭐 별거 없잖아요. 계산 문제 정도. 학개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분량 자체가 그래요. 분량 자체가. 예? 부동산 학개론은 말 그대로 그건 개론이잖아요. 개론은 뭐냐면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론이기 때문에 양이 전체적으로는 민법에 비하면 턱없이 분량이 작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범위에 비하면 민법에 비해서 민법이 3배수가 정도 많아요.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학개론은 변수가 많아요. 개론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민법은 기본만 잡아 놓으시면 꾸준하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40점에서 50점. 뭐 보통 지금 현재는 이제 5월달 시험이니까 30점에서 40점 사이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밖에서 나는 소리죠? 설마 안에서 저 뽕짝을 틀지는 않겠죠? 근데 이 점수에서 이제 60에서 70 올라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의 양도 양이지만 양이 원래 이론적으로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거의 실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사례.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판례예요. 그래서 판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민법이 40문제 중에서 판례 나오는 게 몇 문제예요? 35문제 이상이에요. 매년. 판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거반 판례예요. 판례의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다 못 다루는 건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대다수가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판례 특강 그거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처음에 이제 외면하면 그 시각에서 보면은 민법은 무진장 어려운 건데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럼 어딜 보시냐면 이제 124페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부터 갑니다. 거기 보시면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반가로 1번 나와 있죠. 근데 반가로 2번은 뭐예요, 그러면? 넘겨보시고.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란 말이에요? 유상이고 예외적으로 무상통행이다. 근데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건 보면 여기 보세요.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땅이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 이렇게 돼 있다. 땅이. 그랬을 때 지금 이 B라는 사람의 토지는 막혀 있죠? 네. 그걸 무슨 지 그래요?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라고 표현하면 좀 후지죠? 맹지가 뭐예요, 맹지가? 지금 눈멀 맹자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눈이 망했다, 이게 맹지 아니에요? 맹자가? 망했어요, 눈이. 근데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민법은 수준이 있으니까 포위지 그래요, 포위지. Freeze, don't move. 너희들은 포위됐다 그러잖아요. 포위된 거예요. 포위된 땅. 그래서 이 땅이 공로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출입을 못하니까 통행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주위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좀 통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거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토지 소유자는 자기 멀쩡한 자기 땅을 통로로 내주게 되면 그 통로로 사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용수익하는 게 제한되잖아요. 네. 그럼 얘는 통행로 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B가 여기서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도로가 나지 않으면 또는 그 도로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건축 행위를 못 해요. 그러니까 포위지는 말 그대로 죽은 땅인 거예요, 죽은 땅.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주기느니 국가 경제적으로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얘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한 게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이 통행권이라고 했을 때 통행권을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 골목. 아직도 가보면 골목 많지요. 동인천이나 중구 쪽, 동구 쪽 가보세요. 골목 많아요. 아직도. 그죠? 그런 골목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행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219조 1항 보시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라고 했지 도로라고 안 했죠? 도로법상의 도로도 아니고 건축법상의 도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통로예요. 골목이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유상이란 말이에요.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는 통행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통행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통행권 안 돼요. 남의 토지에 대해선.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야. 어떤 경우? 공로에 출입이 봉쇄되거나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통로를 만들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비용 쓰지 말고 유상으로 통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원칙은 남의 땅 함부로 통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돈 주고 통행하라. 그런데 그나마도 이건 돈 주는 건데 그럼 공짜로도 통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이 토지가 갑이 소유하는 토지인데 얘가 이거를 분할을 해요. 분할해서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을에게 양도합니다. 요건 갑이 가지고 있고. 토지에 뭐 했죠? 일부 양도를 했어요. 또는 이게 갑과 을의 공유 토지인데 분할을 했어요. 공유 토지를 분할해서 갑이 여기 갖고 을이 여기 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는데 맹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AS 차원에서 무상으로 통행료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팔아먹었으니까. 여기는 지가 좋은 땅을 분할해서 가졌으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 양도했을 때는 뭐예요? 무상이다.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럼 얘가 이거를 또 병에게 팔았어요. 잘라가지고. 분할자 상호간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간에만 무상인 거지 그로 인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이때는 어떻게 되죠? 유상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지그들끼리만 무상이에요. 분할자 상호간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상호간에만 무상이고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유상이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시면 오른쪽 등기는 요하지 않죠. 통행권은 말 그대로 상린관계로 인정하는 건데 상린관계라는 것은 이웃이니까 서로서로 좀 봐주자는 취지예요. 따라서 이것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다. 통행권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왜 그래요? 상린은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이지만 그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준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통행권 행사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외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죠. 수탁자. 기존 통로 관련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와 토지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밑줄 그으세요.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거기다 뭐라고 써요? 배가 걸려 파닥파닥. 배가 걸려 파닥파닥. 제가 배 나왔잖아요. 그 배가 걸려서 지금 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통로냔 말이에요. 그죠? 배는 통과시켜야지, 배는. 배가 걸리는데. 뭘 봐요, 보기는 또. 그런다고 뭐,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밑에 비교하시는데,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편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는 안 돼요.
자, 통행권의 내용과 소멸입니다. 내용에서 범위 보시면 통행권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해서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포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통행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통행로의 범위를 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상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골목길. 두 번째는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요.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상린관계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법리가 뭘까요? 소유권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 토지의 소유권을 지금 제한하는 거죠? 그럼 남의 자유로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최대한 제한하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네. 최소한으로 권리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장래,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될 것은 아니다. 또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폭에 대한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물건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통행로가 필요한 것이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통행권자 밑에 보시면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다만 비교하실 건 통행지 소유자는 기존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와서 돈 안 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허락을 받아서 통행을 했다면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통행권자가? 통행권자가 해야 되겠죠. 통행권자는 통행만 하면 되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는 인정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소멸에서 보시면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통행권을 여기서 행사하는데요. 이렇게 행사하는데 나중에 여기 공로가 새로이 개설이 됐어요. 그럼 공로가 새로이 개설이 됐다면 얘는 통행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미 있었던 통행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자, 무상의 통행권입니다. 언제 무상해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일 때 증거들끼리만 무상, 특정 승계인에게까지도 무상. 증거들끼리만. 그래서 그 조문 밑에 토지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무상은. 그 옆에다 쓰세요. 증거들끼리만. 소유권의 취득 나와 있죠. 소유권의 취득 나와 있는데 먼저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 이렇게 나누죠. 245조 1항 보시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자,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187조 적용, 186조 적용. 7조 적용해, 7조. 그런데 7조의 적용에 따르면, 7조에 따르면, 187조에 따르면 등기 없이 취득해야 되죠. 다만 이 규정은 187조의 예외라고 했죠. 따라서 조문 자체에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했기 때문에 187조의 예외입니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186조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취득시효 주체 누가 취득하겠습니까?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시효 취득의 대상과 기산점. 자, 그러면 거기 권리 능력 보시면 거의 시효 취득의 주체에서 그리하여 첫째 줄 끝에 자연인은 물론이고 사법인, 공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주체일 수 있다. 그러면 공법인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법인이 대표적인 게 뭐죠? 공법인의 대표적인 게 사법인은 법인인데 사법인이에요. 근데 공법인도 있더란 말이에요. 법인이 어떤 거예요? 네?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공법인이에요. 그럼 국가도 여러분의 개인 땅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도. 자, 시효 취득의 대상과 기산점입니다. 시효 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소유권, 공지분,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죠? 이거 다 되죠? 근데 시효 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 어떤 거예요?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자, 저당권은 점유하지 못하니까 시효 취득이 안 되겠죠. 점유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하는 거잖아요. 점유는 일시적인 권리죠. 그래서 점유권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면 점유권 발생하고 버리면 점유권 소멸하는 겁니다. 유치권은요, 점유 상실로 즉시 소멸해요. 그래서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점유하고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 밑에 보시면 국유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됩니다. 일반 재산 옛날엔 뭐라 그랬죠? 잡종재산.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직도 안 되는 거는 비교하시면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곳이나 시청 부지, 시청 이런 것들이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되겠죠. 또 자기 소유 부동산, 성명 불상자의 토지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고요. 일필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데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안 되는 거 공용 부분이겠죠?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공동 소유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재산 관련 판례인데 국유재산도 취득 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 재산인 경우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국유재산도 일반 재산일 때. 그러면 잡종재산일 때, 즉 일반 재산일 때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등기 청구할 때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 그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 기간의 기산점, 시효 완성 전의 사정 변경 쭉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효 취득의 5원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자마다 교수님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쓰여 있는 형태로 설명해도 되고 저는 이게 편하니까 이 상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맞춰보시면 돼요. 끼워 맞추시면 X가 토지 소유자이고 갑이 점유자이에요. 20년 시효 기간 점유 개시 기산점이죠. 점유 개시 시점을 계산이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20년 기간이 만료됐을 때 뭐가 생긴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가 245조 1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 X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245조 1항인데 문제는 시효가 완성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취득시효 제1원칙입니다. 제1원칙은 얘가 현재 소유자이에요. 근데 아직 이자가 등기는 안 했고 시효는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니까 얘가 이제 와서 야 나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X 토지를 얘가 점유했죠.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점유 사용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점유 사용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했으면. 그럼 얘는 소유자인 거야 아닌가? 아직은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은 소유자 아닌데 아직도 얘가 소유자지만 이제 와서 반환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못하고 돈 달라고도 못해요. 이게 취득시효 제 1원칙입니다. 1원칙. 나가라고 못해요. 돈 달라고 못해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 시효가 완성됐으면. 그럼 얘한테 오히려 등기 청구에는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등기 예절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X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보냈어야죠. 그때는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이 전부 가능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얘는 달라고 못한다. 아시겠죠? 취득시효 몇 원칙? 1원칙. 취득시효 제2원칙입니다. 제2원칙.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요. 즉 X가 소유자이었다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매매가 돼가지고 Y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Y. 등기 의무자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상태로 가면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Y가 되니까 이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니까. 그럼 이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예요? 가짜 소유자예요? 진정한 소유자예요. 근데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진정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제3원칙입니다. 시효 완성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매매가 돼가지고 Y로 소유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3원칙.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없어요. 얘는 물권자이고 등기 청구권이 가지고 있는 이 갑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자이니까 채권은 물권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 청구권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다시 Y로부터 X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면 이때는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 Y로 소유권이 X에서 Y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게 매매로 되든 경매로 되든 뭘로 되든 상관없어요. 명의 신탁이 되든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든 어쨌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죠?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이거나 얘가 수탁자이었어요. 얘가 신탁했고 그래서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서 신탁자에게 복귀됐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바뀐 거예요. 따라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X가 매매를 했을 당시 등기 청구 안 된다면서요? 그럼 얘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어요. 그러면 알고 처분한 것 자체가 750조 불법행위가 됩니다. 알고 처분하면 이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알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뭐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언제? 적극 가담했을 때. 그럼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지금 등기 청구가 안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전 소유자 X를 상대로 해서 왜 너는 나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데 등기해줄 의무를 이행치 않고 바로 Y에게 처분을 했느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되냐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그럼 얘가 채무자인 거죠. 근데 이 채권 채무는 법률 규정에 따른 채권 관계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이어야 하는데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몇 원칙? 3원칙. 다시 1원칙 뭐예요?
나가라고 어디요? 돈 달라고 어디요? 2번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등기 청구 상실인가? 그거는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 복귀하게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Y에게 등기 청구 주장할 수 없는데 전 소유자 X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3원칙과 관련해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하고 거기서 Y가 적극가담까지 하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만 얘가 알고 처분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제4원칙이에요. 시효가 완성했어요. 그런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여전히 X인데 등기 청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한 10년 지나서 이 시점에 등기 청구를 했어요. 보니까 역시나 X가 그대로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시효 완성 시점인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시점에서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시점을 역으로 환산해서 기산점을 여기로 잡습니다. 기산점에 임의 선택이에요. 즉 시효 기간을 역산해서 여기로 기산점을 잡는 거예요. 그럼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가 X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시효 기간의 역산이나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취득시효 제4원칙인데 그때는 등기상에 얘가 그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하고 현재의 등기 명의인하고 같잖아요. 따라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역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X가 소유자이었고 갑이 점유자이었는데 중간에 소유자이어서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Y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시점에서 매매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여기가 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잡아서 Y에게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역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4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역산이 허용되는데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역산해서는 안 된다. 취득시효 제5원칙입니다. X가 소유자이었고 갑이 점유자이었는데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됐는데 매매가 일어나서 Y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가 없죠. 이 몇 원칙이에요? 3원칙인데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 이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이른바 2차 취득시효 또는 재취득시효가 가능한데 재취득시효가 됐을 때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게 최근 판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5원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127페이지 2번. 시효기간의 기산점 원칙은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죠. 다만 예외,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죠? 취득시효 제4원칙 그랬습니다. 4원칙. 점유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시완성 전에 사정 변경이에요. 소유자 변동이래요. 시완성 전에 몇 원칙? 시완성 전 2원칙. 취득시효 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시효 진행 중에 즉 시효 완성 전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누구를 상대로?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최종 등기 명의자가 밑에 쓰세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써요? 이거 몇 원칙? 2원칙. 자, 점유자 변동입니다. 점유가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점유 병합, 합산 승계가 가능하죠. 취득시효의 효과입니다. 시효 완성의 효과 1. 원시 취득이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효 취득은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여기 봐봐요. 자, 얘가 등기청구권 행사해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는 거예요. 기산점으로. 왜 소급하냐면 이 점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갑이라는 이 점유자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효취득 제도예요. 갑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급효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효완성의 효과 두 번째,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뭐를 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라고 해도 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다.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반한 의무가 없다. 또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들을 설치했다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1원칙이에요. 1원칙.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죠? 이 말이 돈 달라고 못이요? 그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3번입니다. 시완성의 효과 3. 로마자 3.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몇 원칙? 3원칙. 요게 3원칙이란 말이에요. 3원칙. 그 다음에 시완성자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취득시 완성하기 전에 이미 맞춰진 그 명의의 가등기계의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다면 역시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시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되거나 명의신탁이 되거나 명의신탁이 해지되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니까 3원칙에 따라서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외,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했어요. 그럼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 점유취득 완성 후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몇 원칙? 5원칙. 5원칙. 소멸시효 관련해서 밑에 시완성의 효과 네 번째.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되는 건 뭐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죠.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첫 번째,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한다면
시효 진행해요? 진행하지 않아요? 안 와요. 두 번째, 그 점유를 승계시켜 준다면 역시 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누구예요? 매수인의 경우를 얘기하죠. 근데 시효 완성자는 달라요. 자, 시효, 취득 시효가 완성해서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역시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등기청구는 채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시효 완성자가 첫 번째 점유하는 동안은 시효 진행하지 않아요. 같네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점유를 승계시켜 주면 이때부터 시효 진행합니다. 다르죠? 얘하고. 매수인하고는 달라요. 시효 완성자는. 자, 왜 그러냐면 시효가 여기서 완성됐죠? 시효가 완성되고 된 이후에 점유를 승계시켜줬어요. 을에게 예를 들어. 그러면 점유를 시효 완성 후 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가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순간 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자는 점유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할 뿐이지 그로 인한 법률 효과인 등기청구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다시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전 점유의 하자를 승계할 뿐이지 그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청구를 승계한 건 아니고 점유만 승계한 거죠. 그러면 전 점유자가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순간 이 전 점유자는 더 이상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이때 법률 효과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판례는. 전 점유 자체와 하자를 승계할 뿐이지 그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등기 청구를 승계하는 건 아니에요. 전 점유 자체와 하자를 승계할 뿐이지 점유만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를 이미 승계했다는 말은 이 시효 완성자는 더 이상 점유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니까 등기청구를 얘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점유를 하다가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하지 않아요. 등기청구는. 근데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순간 이때부터 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게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등과 관련해서 첫 번째 보시면 소멸시효 안 된다 그 말은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점유하는 동안이고 근데 그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하지 않는데 점유를 승계시켜주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 아시겠죠? 처분 등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러분 봐봐요.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하자가 있는 채로 넘어가야 돼요? 깨끗하게 넘어가야 되지만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라고 나오면 이거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얘가 시효 완성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이전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지금 시효 취득으로 얘가 소유자가 돼버렸네요. 그럼 X라는 사람은 빌린 돈 얘한테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안 갚죠? 그럼 저당권이 실행한다라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지금 시효 취득한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얘가 대신 갚을 거 아니에요? 대위 변제했습니다.
대입 변제했으면 이놈이 빌린 걸 얘가 갚았으니까 얘가 내가 빌린 돈, 네가 빌린 돈 내가 갚았으니 내놔라 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승계취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자들끼리도 이게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학설이 우리 학자들은 원시취득이라는 거의 동의를 해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사실상 승계취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저당권이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알고서 네가 취득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사실상 얘가 돈을 빌렸지만 어쨌든 자기 땅이었잖아요. 얘는 얘 입장에선. 근데 그거 뺏기는 거 아니야 얘한테. 그죠? 그러니까 네가 남의 땅 뺏어갔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상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거기에 방치를 했어요. 시효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빠이 저당 잡혀놔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고 불법행위 관련해서요.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 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봐봐요. 시효가 완성된 후 3원칙에 따라서 보면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을 Y에게 처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X란 이 사람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할까요? 모르고 처분할까요? 대다수는 모르고 처분해요. 대다수는. 그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알고 처분했다면 그건 뭐가 성립하는데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처분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모르고 처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둘째 줄에 나와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밑줄 계약상의 채권 처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근데 비교 CF 뭘 비교하냐면 첫 번째 그 단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고 처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CF 보시면 취득시효가 완성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다운표로 쳐놨죠. 알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시효 취득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가 성립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시효 중단 및 포기, 시효이익 포기 관련해서 볼 거 없어요. 이건 안 보고 되고 양가로 2번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245조 2항이에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반땅이지요. 기간은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인데 얘는 10년입니다.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까지는 공통요건이에요. 점유취득시효하고. 그런데 얘는 추가됐습니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로 점유합니다. 자,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죠?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옆에 쓸까요?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고 10년간 등기하게 되면 기간 만료 당시 짠 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의 의사, 자수점유죠. 평온, 공연점유, 선의점유까지는 뭐 된다? 추정된다. 197조 1항에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죠? 다만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누가 입증한다? 네, 점유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아니면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이거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죠?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한 점에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럼 점유 개시 시점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까? 점유 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이에요.
개시 시에만 선임부가 실으면 돼요. 개시 시에만. 그러니까 이후에 알더라도 역시 선임부가 실입니다. 알게 되더라도, 이후에 알게 되더라도. 개시 시에만 선임부가 실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등기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등기 승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승계 인정해요. 점유는 승계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 점유자는 전 점유를 승계할 때 하자도 같이 승계하죠. 네. 같은 논리로 등기 기간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앞사람의 등기 명의를 5년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의 등기 명의가 5년이다 그러면 합쳐서 10년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점유 승계하듯이. 두 번째,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도 시효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무효인 등기로서도 얼마든지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로서. 예컨대 A가 B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매매가 무효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 말소돼야 되죠. 말소되지 않는데 점유가 있었고 10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효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로서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무효 중에서도요, 중복 등기로서 무효가 되면 시효 취득 안 돼요. 중복 등기라면. 자, 중복 등기에서 어떤 게 기억나시냐면, 명의인이 같은 경우와 동일인인 경우,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나눠서 봤죠? 명의인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선등기만 유효고, 명의인이 다르다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그랬죠? 그럼 예컨대 간명의의 보존등기와 다시 간명의의 보존등기가 됐다. 명의인 같죠? 그럼 어떤 것만 유효? 선등기만 유효. 이건 무효.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물일권주의 위배되잖아요. 소유자가 둘이 되니까. 그래서 중복 등기로서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부합. 부합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별거 없는데 부합은 내용이.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부합.